2011년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경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댁이 워낙 시골이라 정말 할 게 없었는데요. 18살 심심해. 심심하던 차에 낚시나 할까 싶었습니다. 좋죠. 날씨 좋지. 평소에도 종종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녔던 저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지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야 하나 싶었는데 큰 돌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돌탑 같은 게 있어. 예. 돌마다 밧줄이 묶여 있더라고요. 돌마다? 그건 그런 건. 그리고 밧줄이 진짜 오래된 것처럼 다 삭아서 해져 있었어요. 오래됐구나. 뭐에 쓰던 거지? 하다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닐 때 종종 했던 방법인데요. 큰 돌을 강에 던지거나 물속에 있는 바위를 내려치면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맞아. 기절해서 그 방법 막 있지. 어. 떠올랐었거든요. 아, 그래, 그 맞아. 진짜 나온다, 씨. 아, 이거를 진작 던질 거, 이거를, 씨. 저는 신이 나서 쌓여있던 돌들을 강물에 계속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불안한데. 그런데 그때 영화 촬영을 하나 싶었던 게 옛날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딱 한 곳, 어디? 저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없는 거예요.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짐을 챙기고 가려던 그때 풍덩 빠지는 거 있니? 뭐지? 설마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든 건가? 그런데 그때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저기 다리에 저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물에 막 뛰어들고 있었어. 뭐라 캐노? 어디? 없는데. 나 뭐에 홀렸나? 더 희한한 건 시간을 보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기절한 거야, 그러면? 꼭 기억을 가위로 도려낸 것 같았죠. 그날 밤 아까 강에서 들었던 풍덩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집이랑 강까지 거리가 있는데 풍덩 하는 소리는 점점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어떡하냐. 그 순간 가야지. 가야지. 그 강으로 가야지. 가야 한다. 이거 아주 위험해. 이게 홀린 거야, 이게. 준범아. 삼촌, 할아버지. 저를 잡은 건 할아버지였어요.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 가야 돼요. 안 돼.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돼. 안 돼.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어허. 큰 소란에 가족들이 전부 나와 저를 뜯어 말렸죠. 겨우 진정하고 난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곧바로 서울로 아, 올라왔습니다. 찜찜한데. 하지만 제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밤마다 풍덩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왔나 보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든 그날 밤. 묵직한 것이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형체들이 제 몸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 검은 형체는 그것도 그걸 물에다 던진 건데. 너무 무겁고 숨을 쉴 수조차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툭, 투툭, 툭. 이 사람들 다리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싸운다. 그 순간 제 침대 아니 방 전체에 물이 차올랐어요. 야. 귀, 눈, 겨우 숨을 내쉬던 코와 입까지 저는 그대로 물속에 잠길 것 같았어요. 겨우 눈을 뜨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아, 델스마. 제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수십 개의 사람의 손이 따닥따닥 매달려 있었거든요. 잡고 있구나. 싫어. 정말 끔찍한 악몽이 계속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때마다 계속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딱 하루 푹 자고 일어난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춘범이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 좋아질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악몽을 안 꿨나 보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뭐야? 비보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를 괴롭히던 그 풍덩 하는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 9년? 선산 문제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온 친척들이 묘지에 모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관이 기우뚱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관 뚜껑 사이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건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관 바깥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관이 놓여있던 자리가 침수된 것도 아니었고요. 아니 삼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밧줄 묶인 돌들. 제가 강물에 던져버렸던 돌들이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거기 왜 거기가 있어?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 근처에 사셨대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풍덩풍덩 소리가 들려서 강가에 가봤는데 다리 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발목에 돌이 묶여서 떨어지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6.25 때였는데 이념 갈등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강 근처 집에서 다른 집을 이사 가는데 그 돌들을 강에서 발견하셨나 봐요. 한 동네 살던 형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물속에 살게 했다는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도 까먹고 그 돌들을 건지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강물에 전부 던져버렸던 그 돌들은 할아버지가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건져서 강가에 쌓아두셨던 거였습니다. 네 서울 가고 할아버지가 강가에 가서 네가 던진 그 돌 올려 건진 기다. 돌을 다시 건져둔 할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셨고 어떻게 하면 손자를 구할 수 있느냐 물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무당은 수십 명의 원혼이 손자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적이나 구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당 다시 만나고 와가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에 유언맹키로 이런 말을 했다 않카나. 내가 죽거든 강가에 있는 저 돌들을 내 관 밑에 묻어다오.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덩 소리가 사라진 것도 물속으로 저를 끌고 가던 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도 할아버지가 저 대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 겪은 일입니다. 저에겐 4살 차이 나는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 웃는 모습이 예쁜 소원 언니는 자,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 저의 베프이자 과외 선생님이었죠. 했지 숙제.
원현이,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데 잘생겼지? 야, 너 정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집도 가까워서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연락이 안 사정으로 되나? 연결됩니다. 연락이 끊겼나? 연락 두절? 몇 달 동안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몇 달?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몸이 아파 잠시 요양을 갔다면서 그 이상 더 자세한 말은 제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저녁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보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은아, 잘 지냈어? 놀랐지? 오, 언니네. 소원 언니? 언니 어디야? 아프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몸은 괜찮은 거야? 응,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근데 경은아, 나 사실 지금 어디 있냐면 요양을 갔다는 언니가 있는 곳은 놀랍게도 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정신병원. 뭐 우울증이라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입원할 정도인가 봐.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런 데를 왜 가? 누구보다 소원 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언니는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에는 환각, 환청을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다행이네. 언니는 심심하다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했지만 원래 폐쇄병동은 직계 가족 외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 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면서 꼭 다 나아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죠. 그런데 며칠 후인 10월 15일 언니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경은아,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맞은편 환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나 눈을 감았는데 방울 소리. 시끄럽게 울리는 방울 소리에 잠도 잘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섭고 이대로 밤새 있을 수 없어서 안에 뭐가 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은 조용하고 환자분, 너무 힘드시면 수면 유도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맞은편 여자는 곤히 잠들어 있는 거야. 아, 헛게 보이는 거야. 경은아,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 거라고 해줘, 제발. 나도 설마 할머니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 아,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있나 보다. 저는 소은 언니가 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외삼촌은 평생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당인 엄마가 너무 싫고 지긋지긋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사기꾼이라고 믿었던 엄마와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무구도 다 갖다 버리고 신당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신을 부정한 대가였을까요? 10월 18일 전화기 넘어 소원 언니는 괴로움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경은아, 죽는 게 낫다는 말 나 이해돼. 어제 새벽에 자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 폐쇄병동은 24시간 병실 문을 열어놓게 돼 있어서 노크를 할 수 없거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내 병실 침대 바로 옆에서 나는 거야. 지금까지 들렸던 게 난 노크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소리였던 거야. 소원아,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 여자는 나를 보고 킥킥 웃었어. 소원아, 더 버텨봐. 버텨봐! 그러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는데 내가 왜 신당임을 받아야 돼? 나 너무 무섭고 지긋지긋해. 나도 경은이 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언니가 계속해서 신부님을 거부하니까 이해도 안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점점 더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니까 환자들 유일한 낙이 TV 보는 거였대요. 근데 언니가 병실 밖에 있으면 잘만 작동되는 TV가 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채널이 막 왔다 갔다 돌아갔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언니를 욕하고 많이 싫어하고 그랬대요. 제 생각엔 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네. 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약을 바꿔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매일 전화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울고 소리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언니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죠. 동상도 참 힘들었겠네. 10월 23일. 그날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저녁 8시를 넘어서 9시, 10시, 11시 몇 시간이 넘도록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지. 왜 연락이 없지?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이 돼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다렸지만 그 다음 날이 돼도 언니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가 되던 날 저녁 8시. 언니, 왜 이제서야 전화해? 언니는 힘든 목소리로 연락할 수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를 제게 말해줬어요. 또 있어. 경은아, 나 차라리 신내림 맞을까? 일주일 전 점심시간이었어.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뭐야, 뭐.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
뒤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야. 마치 밥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마치 밥을... 환자분 식사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숟갈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 음식은 사방으로 튀어서 엉망이 됐어. 날 굶겨 죽이려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밥만 먹으려고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서 어김없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어. 그렇게 3일을 굶자 간호사가 나한테 링거를 놔주려고 했거든. 근데 있잖아, 링거 바늘이 내 혈관에 꽂히는 순간 아우 방울소리 떠들린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링거 바늘을 손으로 뽑았더니 환자분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다시 링거를 꽂으려고 억지로 나를 붙잡고 나는 제발 주사 맞기 싫다고 울며 불며 애원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독방에 갇힌 채 그런데 또 그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게 얼굴을 들이밀고 소원아 죽겠지? 죽을 것 같지? 죽는 게 낫겠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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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며 뛰기 시작했어.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내가 링거를 다 맞을 때까지 몇 시간이 넘도록 말이야. 신내림 안 받으면 날 말려 죽일 것 같다. 근데 나 죽어도 신은 받기 싫어. 경훈아 나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제발. 경훈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신내림을 받든 안 받든 나와서 언니 인생 살자. 어? 계속 그렇게 갇혀서 나한테 전화만 할 거야? 더 심해지기만 하잖아. 제 말을 듣고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래, 내 나이가 아깝긴 하지. 그래, 내 나이 아깝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왔나 보다. 오랜만에 본 언니는 부쩍 살이 빠지고 머리는 푸석해서 산발이었지만 그래도 표정만은 굉장히 밝았어요. 이제 자신이 신병인 건 인정했지만 신내림은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며 밝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다행이다. 네 말 덕분에 용기 낸 거니까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네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사줄게. 그 말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다시 밝게 변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언니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사고로 죽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퇴원 후 귀신이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소원 언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숙모에게
계속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계단에서 구르고 자전거와 부딪히고 심지어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언니는 숙모가 다치는 것이 자신의 신내림 거부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무당이 되거나 엄마가 계속해서 다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스스로. 내가 괜히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냥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아직까지 잘 살아 있었을 텐데.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 소은 언니가 제 꿈에 나온 거예요. 언니와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언니는 저를 무섭게 쳐다봤어요. 경훈아,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이제 보니 제 앞에 놓인 밥에 숟가락이 푹 꽂혀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상에 올라간 밥처럼 말이에요.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언니가 그 제사밥을 마구 퍼서 억지로 제 입에 밀어 넣었어요. 경훈아,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꿈에 소원 언니가 나왔어. 저는 꿈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엄마 왜 그래? 온몸을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네가 소원이보다 먼저 귀신을 봤다. 이건 또 뭐야? 와, 반전이야.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무당이셨던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귀신 같은 거 평생 믿지 않았지만 자식 일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저를 찾아 귀신 쫓는 부적을 받아왔고 더 이상 제가 이상한 걸 보지 않아서 안도하고 계셨는데 소은 언니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단 걸 알고 너무 놀라셨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신기가 언니한테 옮겨간 게 아닐까 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언니가 꿈에서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죽은 언니가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소은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나 된 지금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살 죽은 언니와 같은 나이가 되고부터 제 귓가에 소리 쳤어. 뭔가가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혹시 언니가 거부했던 신기가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건 아닐까요?